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또 회계관리 1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챕터 1부터 회계 기본 개념부터 출발해 볼게요. 회계관리 1급은 재무회계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회계관리 2급에서 만나 뵀었다라면 회계관리 2급은 회계원리 시험이죠. 회계원리에 플러스 알파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경관리사 수준까지는 안 가요. 문제들 제가 딱 살펴봤는데 재경관리사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회계원리에 플러스 알파다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발해 볼게요. 네모 1번 회계의 해서 나가고 양가로 1번 회계의 정의에서 일단 밑줄부터 그으면서 갈게요. 일단 정보 이용자 밑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줄 정보 이용자 쭉 가시다가요. 기업 실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 식별 측정 전달 이런 과정을 회계의 정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위한 거냐 했을 때 이 정보 이용자를 위한 것이다. 회계란 누구를 위한 거냐? for 정보 이용자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기출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체킹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5-6번 적중문제 5회 6번이에요. 그렇게 체킹해 주시고 자 바로 넘어갈게요. 양가로 2번 회계 구분에서 동그라미 1번 재무회계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에서 쭉 가시다가 첫 번째 줄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 밑줄 해주시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투자자 및 채권자 등 밑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한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 두 번째 줄에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 밑줄 해주실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누구를 위한 거냐?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보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도 외부 이용자가 있을 거고 내부 이용자가 있을 건데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게 재무회계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시고 투자자 및 채권자에서 투자자는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 그 기업의 주식을 산 주식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채권자라면 채권자는 누구냐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 등이 있겠죠. 은행 등 이런 주체를 채권자 등 투자는 뭐 이해하실 거고 채권 이 채는 빚의 자거든요. 빚 한자어로는 빚인데 기업 입장에서 돈을 꿀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보통은 꾸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될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재무제표는 밑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밑줄 에 따라 작성까지 그래서 이 회계 원칙에서 파생되는 게 회계 기준이라는 아이고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머스트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재무회계에서는 등장해요. 이 법적 강제력에 따라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생긴다. 자, 그럼 동그라미 티그 주로 과거 정보를 전달. 회계라는 건 일자별 건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그 회계 처리의 집합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다 결국 과거 시점의 자료들이죠. 과거 시점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온 것이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관리회계인데 관리회계 옆에는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좀 적어주실게요. 원가 관리회계. 자, 동그라미 기억에서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 아까 재무회계가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였다면 주식 투자자나 은행 등의 채권자들 근데 이 원가관리회계에서는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 CEO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일단 체킹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내부 보고 목적의 회계 밑줄 해주시고요.
쭉 가시다가 주관적인 추정과 판단, 그 다음 줄에 포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주관적인 추정 대표적으로 예상 매출액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 우리 이번 분기 예상 매출액은 얼마인데 그거를 달성하려면 어떠한 시도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이런 주관적인 추정. 아까 재무에게는 객관적인 수치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원가 관리에게는 뭐 객관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주관적인 추정 그리고 그에 따른 판단도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요. 어차피 내부 안에서 볼 거니까. 자, 그다음 동그라미 디귿. 관리 해결을 위해서는 원가 계산 정보가 필요 밑줄. 관리 해결을 위해서는 원가 계산 정보가 필요. 그러다 보니 이를 위해서 따로 원가 해계라는 아이가 필요하다. 원가 해계 밑줄. 원가 해계. 원가 해계는 제품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 들여서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원가 해계예요. 이 원가를 하면 제품 원가. 그 다음 관리 해계는 뭐냐면 얼마 들여서 만든 거에 얼마의 마진을 붙여서 매가로 팔지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관리 해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원가 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즉 제품 원가 이거 얼마 들여서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어진 거 갖다가 얼마의 마진을 붙여갖고 팔면은 될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원가 해계랑 관리 해계는 붙어 다녀요. 원가 해계를 바탕으로 관리 해계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메모를 해드릴 때도 원가라는 단어를 썼던 거고. 자, 그다음 동그라미 리을. 첫 번째 줄에 특정한 보고 양식이나 작성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아니까지 이런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과거 정보 그 다음 현재 미래 정보도 포함. 얘는 아까 재무회계와는 달리 어떤 기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PPT 같은 거라도 우리가 각종 물론 재무회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 자료도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예상치, 우리의 주관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작성 원칙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그 재무제표는 과거 정보의 수치잖아요. 재무회계에서 만들어진 그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 시점에 우리 매출을 어떻게 되지? 그리고 미래 앞으로 우리의 예상 매출이 어떻게 되지? 이런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쯤에 3-1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세무회계. 동그라미 기억에서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서 과세관청 밑줄 그리고 세무회계는 for 과세관청. 과세관청이 그 대상이다. 과세관청은 뭘 하는 데죠? 조세를 부과하는 집단이죠. 조세 부과. 조세를 부과하려면은 조세라는 거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이 얼마일까라는 재무회계적 자료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쭉 가시다 보면 끝에 기업 회계와 밑줄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 이걸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밑줄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과세소득을 산출 기업 회계는 영어로는 북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북의 약어인 비 법인세법 세법이니까 텍스 그리고 차이 디프리시에이션 해갖고 B와 T의 차이를 조정해서 세무 조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가세소득을 산출하는데 이 가세소득을 산출해서 곱하기 세율 하면은 법인세가 나오겠죠? 이 법인세를 징수하는 집단이 국세청이니까 과세관청이니까 이러한 과세관청을 위한 회계는 세무회계다라고 했어요. 이 세무회계 파트는 뭐 재경관리사 가면 또 배우시니까 이 정도 느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네모 2번 재무보고의 목적에서 이거는 재무보고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한테 제공하려면 재무적인 상태의 리포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재무보고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그럼 재무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재무보고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보고를 하게 돼요. 재무제표라는 이 문서를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걸 왜 하느냐? 자, 투자자 밑줄, 투자자. 그다음에 채권자. 앞에서 봤었던. 그다음 이들에게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럼 회계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무 보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동그라미 1번.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 이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그리고 이 기업에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떼일지도 몰라 하는 그런 위험도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재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신용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재무 보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 예측, 미래 예측 밑줄, 미래 예측. 예, 우리는 재무 보고는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했어요. 과거 정보를 기반. 근데 이 과거를 통해서 또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죠. 과거에 이러했으니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 뭐 당연하죠. 일상에서도 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를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타임머신을 탈 수 없으니까 그런 개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재무상태, 경영성과 쭉 밑줄 해주실게요.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그리고 자본 변동까지. 재무상태는 영어로는 BS라고 부르겠고, 밸런스 시트, 자산부채 자본을 담고 있는데 그 아이들 어쨌든 대차 균형 원리에 따라서 차변, 대변이 1차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맞다 해서 밸런스 시트라고 부르고 있고, 경영성과는 IS,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의 준말인데 경영성과는 특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 즉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0일까지 이 기간상에 얼마를 벌고 이 얼마를 벌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를 담고 있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경영성과라고 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쓰게 된 비용, 그거는 IS에 담기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고, 자본 변동은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담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석 플러스 주석까지 하면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은 재무보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기업 실체 밑줄 해주시고요. 쭉 가셔서 경제적 자원 밑줄, 경제적 자원, 그리고 청구권 밑줄, 이거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 경제적 자원을 자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청구권, 이 자산에 대한 청구권, 부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본. 이렇게 BS에 요게 나오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 경제적 자원이라면 기업의 자산을 말하는 거고, 이 기업 자산의 청구권, 부채라 하면 뭐 은행은 빚을 빌려주는 곳이니까 부채, 은행의 권리, 뭐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주시고, 부채. 그리고 자본은 주주들이 투자한 돈의 개념이니까 주주가 또 자녀 재산의 청구권 이래갖고 청구권이라고도 불러요. 부채나 자본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쭉 가셔서 현금 흐름 정보. 현금 흐름 정보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4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 밑줄 해주시고요. 경영자는 일꾼이죠, 일꾼. 경영자는 주주랑은 다르죠. 일꾼의 개념이고, 이 일꾼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이 경영자의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수탁이라는 건, 이 수는 맡길 수고요. 이건 믿을 탁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주주죠. 주주가 자기네가 경영을 하면 좋겠는데 자신들의 경영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경영자한테 일꾼인 경영자를 의뢰를 하는 거죠. 기업의 경영을 맡아달라 하는 거. 그 행위를 그러면은 경영자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의무를. 그걸 수탁이라고 하는데, 그 수탁 받아들였으니 그에 대해서 얼마나 경영 성과가 좋았는지, 재무 상태는 얼마나 온전하게 유지했는지 등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 일꾼은. 그런 개념이고, 자, 양가로 2번.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그럼 이런 재무제표, 재무보고의 수단인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 그 책임자가 누구냐? 경영자 밑줄 해줄게요. 경영자.
그리고 이 경영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할 1차적인 책임은 경영자, 수탁 책임을 받아들인 그 경영자에게 있다. 주주가 아니에요. 주인인 주주가 아니라 경영자가 그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경영자가 이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맡고 있다. 그리고 여기 2-1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네모 3번 국제 회계 기준. 아까 우리가 회계 원칙에 따라서 만드는 회계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갖고 시험을 치는데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도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장 기업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 상장 기업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차이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개념도 물어보거든요. 예. 자, 국제 회계 기준. 이 국제 회계 기준은 그럼 왜 등장했을까? 필요성부터 볼게요. 일단 밑줄 동그라미 1번.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용 절감. 국제 회계 기준이랑 유나이티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했다. 단일한 기준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국가별로 뭐 A 국가에서 만든 그 A 국가만의 양식이 있을 거고 그 기준에 따른 또 B 국가만의 B 국가의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따로 있으면은 A 국가 안에서 A 국가 기준의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B 국가 가서 투자를 하려면은 혹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B 국가 버전의 재무제표가 또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 재작성을 해야 될 니즈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국제 회계 기준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뭐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 제작성 비용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뭐 아주 없진 않겠죠. 뭐 영어로나 아니면 중국어로나 바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예, 제작성의 필요는 훨씬 줄어들 거니까 비용이 절감되겠죠. 예,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등장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하나의 유나이티드 되다 보니까 기준이 동일하다 보니까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예,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올라갈 거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다 보니 하나의 기준으로 유나이티 된 개념이 나오니까 상호 이해 가능성도 올라갈 겁니다. 밑줄 해주시고 그러면 동그라미 4번. 해외 사업하기가 좋겠죠. 해외 사업을 늘리거나 그 확장을 촉진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자, 양가로 2번. 그럼 이러한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칙 중심 밑줄, 원칙 중심. 원칙 중심은 이 위에는 규칙이란 아이랑은 좀 반대의 느낌. 원칙에서 원은 베이스를 말하는 거야. 원시적인 의미에서의 원이고 원칙은 영어로 치면 베이스의 의미고요. 규칙은 디테일을 규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규자가 뭐 어떻게 해라고 규정해 놓은 게 규칙이에요. 근데 원칙 중심이라는 거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원칙은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만 제시하고 디테일은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는 재량이 부여된 거예요. 재량이 부여됐다. 재량은 누구한테 부여된다? 회계 담당자에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원칙 중심은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회계 기준의 재정 취지와 원칙만 규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담고 있다. 그런 뉘앙스. 여기서 그러니까 근원이다. 근원. 영어로 치면 베이스의 뉘앙스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가시다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즉 원칙 중심이니까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밑줄 하시고 거기 그리고 회계 처리까지 밑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재량을 부여했다고 하니까 재량을 부여했다 보니까 표시 방법이 약간 디테일은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는 전문가의 판단 개입을 판단 개입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이죠.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 기본 재무제표 이퀄 연결 재무제표 밑줄. 기본 재무제표 이퀄 연결 재무제표. 자, 연결은 뭐냐면 예를 들어
글로벌 회사들도 존재하니까 모 회사가 있어요. 모 회사가 있고 뭐 자회사가 있으면 이게 밑에 적죠. 모 회사 밑에 자회사가 있어요. 그럼 얘네는 하나의 단일한 경제적 실체로 보아서 하나로 만들어라, 연결해라, 이게 연결회계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이러한 모회사 자회사 묶음으로 하나로 보여주게끔 하는 이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삼고 있는 이유는 뭐 예전에 거슬러 올라온 앨런 사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모회사에는 되게 좋은 것만 뭐 수익이나 자산만 빠방하게 보이고 자회사에는 부채 아니면 비용만 가득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공시되는 그런 내용들은 모회사 기준으로만 보여주게 하고 자회사는 한 곳에 숨겨놓는 거죠. 뭐 SPC 뭐 이런 이름 하에 잘 안 보이게끔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기업이 왜 이러지 하면서 희청희청 거리는 그런 사태에 따라 수많은 투자자나 뭐 채권자나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을 막고자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업의 신뢰성을 올리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공정가치 적용 확대 밑줄 해주시고요. 공정가치 적용 확대. 그다음 현재의 자산가치 이건 지울게요. 현재의 자산가치의 초점. 현재의 자산가치의 초점. 이건 쉽게 말하면 지금 그거 얼마야 라는 개념이야. 지금 시점에서 그거 얼마야. 그래서 기말평가 계속 평가를 해 나가야겠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긴 한데 공정가치가 그러니까 시가라는 개념이잖아요. 시가라는 건 시세를 반영한 가격이고 지금 그거 얼마야 라는 거를 이런 금융상품이라든지 유형, 무형, 투자 부동산 그리고 자산 손상차손 가치가 감소됐을 때 또 확정급여 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가를 시가화해서 그게 지금 기준에서 얼마 정도의 자산일까 혹은 빚일까 부채일까 이거를 평가해보자. 그래서 공정가치 적용을 하면 좀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 목적 적합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게 국제회계 기준의 철학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공시의 강화. 공시의 강화도 밑줄. 공시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주석 공시를 강화했다. 그래서 보다 그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 공시를 하면 할수록 좀 투명화될 거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신뢰성이 높아질 거니까 그 기업에. 그래서 투자자나 채권자가 좀 더 안심하고 투자 혹은 대출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개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의 특징이고, 자 그다음 우리 시험 범위의 내용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보시면 얘는 규칙 중심이에요. 규칙 중심 밑줄. 규칙.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규정. 그래서 디테일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라라는 디테일이 영어로 치면 디테일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전문가에 대한 재량은 따로 부여를 하지 않겠죠. 전문가에 대한 재량 부여는 따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표시 방법을 세 분류까지 규정해놨다라는 의미다. 규정이니까 규정.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기본 재무제표는 기본 밑줄 개별 재무제표. 아까처럼 연결 말은 좋은데 엄청 힘들겠죠. 작성 과정에서.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냥 기본 재무제표는 그냥 개별 재무제표, 개별 기업 단위로 재무제표를 만들자. 그 개념이고. 자, 그다음 여기도 공정가치를 적용하는데 아까처럼 다양한 자산 혹은 부채에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자산, 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공시를 하긴 하는데 그냥 제한해서 공시한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만큼은 좀 덜 전문성이라든가 이거 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한 요 정도로만이라도 회계 기준을 준수를 한다면 적법한 회계 기준을 준수했다라고 말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국제회계 기준은 딱 봐도 좀 전문가의 개입도 들어가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작성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혹시나 우린 비상장 법인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걸 채택하겠다.
라는 비상장 법인에게도 이게 적용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 그 신뢰성이 높은 게 왜 많이 필요한 거니까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K는 코리아예요, 코리아. 한국에서 채택한 IFRS 국제회계 기준을 나타내고요. 이거는 IFRS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이거는 상장법인 아무래도 그만큼 더 경제적 강자일 거니까 상장법인 그리고 뭐 상장법인만큼의 경제적 강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채택해서 우리 기업의 신뢰성을 올릴 거예요. 이런 비상장법인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곳들이 적용 대상이다. 2011년부터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좀 전문성이 좀 낮아도 괜찮다. 이 정도만 해도 지켜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에서는 이렇게라도 좀 채택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네모 4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재무정보 밑줄 해주시고요. 질적 특성 밑줄, 질적 특성.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질적 특성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까지. 그래야 유용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유용성까지. 그 다음, 이런 질적 특성은 이해 가능성도 밑줄 해주시고 이해 가능성이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 다음 줄에 재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거 밑줄 해줄게요. 재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누가? 정보 이용자가. 정보 이용자가 이해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냥 쉽게만 만든다고 해서 재무 정보가 유용한 건 아니잖아요. 전달할 내용을 그 전문적인 용어도 섞어가면서 어쨌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과정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가 너무 그건 어려워라고만 해서 쉽게만 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보의 전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보 이용자도 재무제표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죠. 외부 정보 이용자도 그 정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이 이해 가능성이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해 가능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건데 재무제표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있어야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고 이러한 유용한 정보이려면 목적 적합성 해야 되고 그 질적 특성이라는 아까 단어를 봤잖아요. 그 어떤 퀄리티를 갖춰야 되냐면 그 정보가 목적 적합성 밑줄 그리고 신뢰성도 갖춰야 된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밑줄 해주시고요. 그럼 목적 적합성에는 어떠한 하부 요소가 있느냐? 예측가치 밑줄, 피드백가치 밑줄, 그 다음에 적시성 이렇게 돼 있고 신뢰성의 하부 요인으로는 표현이 충실해야 한다, 검증 가능해야 한다,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세 개의 하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부 요인이 있을 때 목적 적합하다, 또 신뢰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그리고 인식의 제약 조건에서 중요성 밑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들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과 비용의 균형, 비용 대비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 그리고 질적 특성 간의 균형,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하냐 신뢰성이냐 둘 다 추구하면 좋은데 목적 적합성을 강조하다 보면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요. 신뢰성을 강조하다 보면 목적 적합성이 또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적 특성 간의 밸런스, 균형은 그런 의미. 그래서 목적 적합하기도 하면서 신뢰성을 갖추기도 해야 한다. 그런 좀 균형을 갖춘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양가로 1번 목적 적합성, 관련성 밑줄. 그리고 이거는 관련성이라 하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을 말해요. 정보 이용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의 성격, 이걸 관련성이라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그러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과 관련 있으면 아무래도 목적 적합하지 않겠느냐, 유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부 요인인 목적 적합성 2라고 말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줄.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목적 적합한, 즉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밑줄. 그 다음 줄. 목적 적합한 앞에 정보는 거기까지만.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줄. 사용 여부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한다까지 밑줄. 그래서 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A라는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A라는 정보를 알고서 그 기업에 투자를 했느냐, 즉 의사결정 등의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아예 모르고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했느냐, 거기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면은 이게 목적 적합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 기업의 정보를 알고서 어떤 액션을 취했냐, 아예 모르고 의사결정을 취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면 이걸 목적 적합성이라고 말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 확인 역할 밑줄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기억 예측가치 밑줄, 예측가치 밑줄. 그리고 정보 이용자가 밑줄, 기업 실체 밑줄, 예측 밑줄. 그 다음 능력. 기업에 대한 예측 능력을 말해요. 그랬을 때 예측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정보 이용자가 그럼 예측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때 정보 자체가 밑줄 예측의 형태를 갖춰야만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갖고 미래를 추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정보로도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의 형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자체가 정보 자체가 예측의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거고. 동그라미 니은의 피드백 가치. 당초의 밑줄, 당초에 쭉 가시다가 그 기대치를 확인, 그리고 수정. 예를 들어 예측 가치. 이번에 우리의 매출이 100억이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100억의 예상 매출액이 얼마나 맞았는지 혹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면 그건 피드백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매출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했었던 예측의 정도가 얼마나 맞아 떨어졌냐, 그거는 피드백 가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구장 표시에서 밑줄 예측 가치 과가 아니라 와죠. 예측 가치 와. 피드백 가치는 상호 보완적이다. 예측한 것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나 확인한다, 피드백을 얻는다. 그래서 피드백 가치. 이 두 개는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적시성 밑줄, 적시성. 재무 정보가 밑줄 하시고요. 이건 적시에 제공해야, 즉 온타임, 영어로 치면 온타임에 제공되어야 의사결정에 유용하겠죠. 그래서 적시성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옆에다 5-1 6-1 적어주시고요. 이러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얘는 좀 묶음 이렇게 링크되어 있고, 예측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적시성, 요 하나, 둘, 개수로는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요 세 개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쉬었다가 신뢰성부터 또 진행하죠. 감사합니다.